네, 드디어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에 왔습니다. 최고 민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바지가 떨어져서요. 사실은 바지를 즐겨 입는 바지가 하나 있는데 그 바지를 너무 오래 입다 보니까 그만 가랭이 있는 데가 찢어지기 일보 직전이더라고요. 다행히 찢어지기 전에 사무실에서 발견해서, 만약에 찢어졌으면 집에 어떻게 가야 될지 참 난감한 상황이었는데요. 다행히 찢어지기 전에 발견을 해서 오늘은 주말 오후 한 12시 좀 넘었나요? 예, 그래서 오늘은 바지 사러 제가 사는 이 목동에서 김포 프리미엄 아울렛까지 한번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한강변이고요. 여기는 안양천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안양천 쪽에서 이제 한강 쪽으로 가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한강변을 따라서 한 4시간 정도, 네이버 길 찾기로 보니까 4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제가 감기가 조금 걸려가지고 과연 4시간 동안 갈 수 있을지. 원래는 새벽 한 5시쯤 일어나가지고 한 4시간 정도 산책을 가려고 했는데 감기약을 먹고 잤더니 그 감기약 성분에 이렇게 수면제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도저히 일어나질 못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아침 부랴부랴 준비를 하고 떠나려고 합니다. 오늘 일정에 앞서서 제가 2가지 액션을 취했습니다. 첫 번째는 종이, 그 인쇄하는 곳에 가서 종이 오늘 자료 프린트를 좀 했고요. 두 번째로는 가다가 배고프면 먹으려고 햄버거도 하나 샀습니다. 여기 참 주말이라서 그런지 사람도 별로 없고요. 조용하니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이 4시간 정도 걸을 텐데요. 제가 최근에 이제 유튜브를 좀 업로드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편집을 하다 보니까 용량이 많으면 편집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중간중간 이제 이 봐야 할 스팟들을 좀 찍고, 그 사이에는 좀 이 유튜브 이 내용을 좀 오프를 해서 꼭 필요한 장면들만, 필요한 이야기들만 좀 담을 수 있도록, 이 자막 입히는 게 굉장히 중노동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신목동역 부근 쪽에 그 안양천변을 걷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갈대들이 굉장히 높이 자랐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이 갈대 조성을 좀 시장님이 바뀌면서 줄이면서 이렇게 그렇게 갈대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가 그 저희 양천구 어르신네들이 즐겨 하시는 게이트볼 그 경기장입니다. 그래서 335 게이트볼을 하시는데요. 오늘은 날씨가 좀 추워서 그런가요? 아니면 이분들이 대부분 부지런하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다 하시고 지금은 좀 쉬시는 게 아닌지. 반대편에는, 저 안양천 반대편에는 양평동 지역이죠. 저기서는 축구장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축구도 하시는 그런 주말입니다. 갈대가 굉장히 예쁘네요. 우리 그 아버님 세대에 즐겨 불렀던 갈대의 순정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 노래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갈대의 순정, 뭐 이런 노래였던 것 같고, 저는 지금 계속 이렇게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간을 과연 제가 걸을 수 있을지, 이 괜한 발걸음을 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네, 걸어온 지 이제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됐나요? 엄청 걸어왔습니다. 비도 지금 보슬보슬 내리고 있고요. 날씨가 굉장히 흐려졌습니다. 날이 아닌데 이렇게 옷을 사러 이 먼 길을 가는 게 맞는 건지. 네. 이렇게
한강 색깔도 상당히 좀 뿌옇고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비가 조금 더 오면 우산을 좀 써볼까 하고요. 일단은 그냥 한번 비를 좀 맞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빗방울이 조금씩 더 거세지는데요. 오늘은 이제 김포 프리미엄 아울렛까지 혹시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중간에 스탑을 하고 집으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는 행주대교 가는 길입니다. 이제 행주대교가 멀지 않았고요. 우리 행주산성 있는 곳이죠. 그래서 옛날 임진왜란 때 열심히 또 우리가 싸웠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방화터널, 인천공항 이렇게 가는 그런 갈림길이기도 하네요. 이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렇죠. 네, 우산을 좀 써볼까요? 우산, 네, 우산을 써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가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우리 또 병자호란 이런 이야기들 하다 보면 광해군 생각이 좀 나요. 제가 광해, 왕이 된 남자라는 영화, 이준익 감독이죠, 맞나요? 그리고 이병헌 배우가 아주 열연을 펼쳤던 그런 영화인데요. 원래 승정원 일기, 즉 승정원은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 정도 될까요? 대통령 비서실, 그러니까 왕의 비서실에서 왕의 일지를 매일매일 기록을 하는데요. 승정원 일기에서 약 15일 정도가 광해의 기록이 없다. 여기에 이제 착안을 해서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 사이에 이 광해를 해치려는 음해 세력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병헌이라는 대타, 광대죠, 대타 왕을 해서 왕이 보여준 진짜 왕은 이렇다라는 어떤 감동을 주는 그런 스토리였는데요. 광해군은 사실 서자입니다. 서자. 아버지는 선조고요. 이 선조가 왕을 한 41년 정도 했는데요. 굉장히 오래 하셨죠. 41년 정도 했는데, 원래 정실부인, 우리가 중전이라고 하잖아요. 중전한테 아들이 없었고 여러 후궁들한테 이제 아들을 낳아요. 후궁에 이제 첫째 아들이 임해군, 그리고 둘째 아들이 광해군인데요. 사실 광해군은 어떻게 보면 왕이 될 사람이 절대 아닌 거죠. 왕이 될 수 있으려면 첫째 아들이어야 되는데, 그것도 서자의 둘째 아들인 광해군이 어떻게 해서 왕이 됐을까요? 첫째 아들이 이제 임해군인데요. 임해군이 이제 소위 말한 사이코입니다. 사람을 가볍게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이코패스 같은 임해군이 왕이 될 수는 없다, 이런 신하들의 어떤 공통된 의견이 있으면서 이제 광해군이 세자가 됐는데요. 실은 어쩔 수 없이 선조가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임진왜란이 나면서 선조가 막 도망가죠. 북으로 도망가면서 세자, 혹시 이제 왕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세자 책봉을 좀 해라. 그런데 이제 선조는 정실부인한테 이제 아들을 낳고 싶은 그런 어떤 마음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광해한테 굳이 내가 세자를 줘야 할까? 이런 고민 속에 있었는데, 너무 다급하니까 세자 책봉을 하라라는 압력에 결국 광해를 세자로 책봉을 하죠. 그리고는
혼자 도망갑니다. 선조 혼자 북으로 이렇게 도망을 가는데, 자기가 정말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아들이라면 굳이 왜 광해군을 남겨놓고 혼자 도망을 갔을까요? 그만큼 광해군에 대한 애정이 많지는 않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선조가 그 광해군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는 여기 남아서 좀 싸움을 잘 마무리를 하고 여기를 좀 수도 한양을 좀 지켜다오. 그러면서 아빠가 아들내미를 버리고 혼자 잘 살겠다고 북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 서자 출신, 최초의 조선시대 서자 출신의 세자인데요. 광해군 정말 임진왜란 때 너무나도 열심히 싸웁니다. 분조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두 개로 나눠졌죠. 도망가고 있는 선조 그 정부하고, 그 다음에 임진왜란을 열심히 독려하고 싸우는 광해군하고. 그래서 광해군이 굉장히 그 백성들한테 신임도 얻고요, 열심히 또 싸우는 모습에 이 사람이 정말 왕이 되면 괜찮겠다, 이런 백성들의 신임을 한 몸에 받게 됩니다. 네,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 비가 많이 오고 있어 가지고요, 네,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 광해군이 굉장히 열심히 싸우면서 나름 이제 국민들의 인기를 얻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임진왜란이 드디어 끝나고 도망갔던 선조도 복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선조가 이제 이 광해군을 계속 못마땅해 하는 거죠. 약간의 질투도 생깁니다. 내가 그 도망가 있는 동안 너무 열심히 싸우는 바람에 국민들의, 백성들의 인기도 아들이 좀 얻는 것 같고, 나는 뭐 했나 라는 자책감도 드는 거죠. 그 사이에 이제 정실 부인이 돌아가십니다. 그러면서 선조의 정실 부인이 돌아가시면서 선조가 새장가를, 정실 부인을 새로 맞이하죠. 그 정실 부인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17살입니다. 그러면 선조는 몇 살일까요? 51죠. 네.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제가 17살 그 고1이랑 결혼을 하는 셈이죠. 네, 말도 안 되는 그런 시츄에이션인데, 어찌됐든 정실 부인을 그 새로 중전마마를 새로 맞이하고 선조가 이제 그렇게 되면서 광해에게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불안 요인이 되는 거죠. 만약에 정실 부인 밑에서 애가 태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그 친구는 사실 본 뿌리잖아요. 오리지널 부인의 아들이니까 그 아들이 이제 무럭무럭 자라면, 잘못하면 세자 자리를 뺏길 수도 있겠죠. 임목왕후 김씨라고요. 이분도 참 비련의 그런 운명을 맞이했던 그런 분인데요. 임목왕후 김씨, 17의 왕한테 시집을 가는 거죠. 임목왕후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은 영창대군이라고 불렸습니다. 이분은 왜 대군이라고 하고 광해군은 왜 군이라고 할까요? 그 첫 번째 와이프, 그러니까 정실 부인한테 낳은 아들은 대군이라고 하고요, 후궁한테 낳은 아들은 그냥 군만 붙입니다. 그래서 광해군인데 이 임목왕후가 낳은 아들은 영창대군이라고. 그래서 이 영창대군을 낳고 분위기가 묘해지죠. 이제 더 이상 이 세자를 계속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상황에서 또 명나라도 광해군, 임진왜란 때 그렇게 잘 싸워서 칭찬이 자자했던 그 광해군을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명나라는 왜 광해군을 반대할까요? 그 명나라 그 당시에 왕은 만력제라는 분입니다. 이 만력제는 어려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그 왕의 교육을 받았는데요,
어렸을 때 너무 하드하게 교육을 받은 나머지 이 어른이 되자마자 놉니다. 그냥 왕 노릇을 아예 안 하죠. 그 왕이 해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의무 있잖아요. 신하들이랑 앉아가지고 회의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명령도 내리고 이래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30년을 놉니다. 정말 왕이 태업을 30년이나 하니까 명나라가 이제 국운이 기울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 만력제가 자기의 이제 아들 중에서 다음 그 그러니까 황제죠. 황제가 될 그런 아들을, 세자를 정해야 되는데, 이 명나라에서도 첫째 아들을 보다도 셋째 아들을 이 만력제가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셋째 아들을 이 황제의 다음 황제 후보로 이렇게 밀려고 하니까 신하들이 엄청나게 반대하겠죠. 그런데 조선에서 둘째 아들인 광해군이 왕이 된다고 하니 이 명나라가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선조가 아주 쾌재를 부르고 있었는데, 이 자기 이제 영창대군도 나왔고요. 그런데 갑자기 선조가 죽습니다. 선조가 죽는 바람에 이 선조가 죽으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이제 법률적으로 광해군이 왕인 거잖아요. 그 후궁의 둘째 아들이긴 하지만. 그래서 결국 광해군이 임금으로 이 승격이 되고요. 임금으로 승격된 다음에 이 광해군이 실은 세자만 16년을 했다는 거죠. 16년 동안 얼마나 그 몸조리고 스트레스 받고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광해군이 왕이 되자마자 벼르고 벼르는 거죠. 자기의 정적들을 이제 없애기 위한 노력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첫 번째 대상은 누굴까요? 바로 자기의 친형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친형인 임해군을 역적으로 몰아가지고 죽임을 당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귀양을 좀 보냈다가, 그 사이에 이제 명나라죠. 명나라에서 이 조선의 상황을 좀 보기 위해서 명나라 사신이 오는데요. 우리가 이제 광해군 쪽에서 둘러대기를, 첫째 형 임해군이 너무 아파가지고 임금을 할 수가 없어서 결국 광해군이 임금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제 얼버무렸는데,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온 거죠. 그래서 그 명나라 사신에게 많은 그런 뇌물과 그런 돈을 주면서 회유하면서 결국 돌려보내고, 그 후에 임해군을 이제 죽이게 되는 그런 광해군이 됩니다. 광해군이 이제 큰 형을 없앴으니 그 다음 타깃은 어딜까요? 바로 영창대군입니다. 그래서 영창대군을 이제 정적을 숙청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 서자 영모 사건이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자라는 것은 양반들의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부인이 아니죠. 그런 부인들에게 낳은 아들들이 이 벼슬도 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출세가 어렵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조직을 만듭니다. 서자들이 모여서. 그런데 이제 영모를 꾸미려고 보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도둑질을 하다가 잡혀 들어왔는데, 이 이제 서자들을 문초하는 과정에서 이제 폭탄 발언을 하는 거죠. 바로 그 임목 왕후의 아버지가 시켰다, 이런 자백을 받아내면서 이 영창대군의 음모, 영모, 이런 것들이 부풀려지고, 결국 영창대군이 그때 나이가 9살이거든요. 9살인 영창대군이 임목 왕후 곁에서 떠나서 멀리 귀양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귀향을 가서 잘 살았을까요? 밥도 굶기고 방에 불을 너무 뜨겁게 해서 혼미백산하게 해서 결국 이 생을 마감하게 하는, 어떻게 보면 그 광해군으로서는 자신의 정적을 죽이는 게 가장 큰 어떤 화두였겠죠. 자기의 그 정적인 친형과 그리고 정실 부인의 아들 둘을, 형제들인 거죠. 형제들을 다 이렇게 죽이는 그런 결과를 낳았던 겁니다. 참 안타까운데요. 네. 그래서 결국 이 폐륜인 거죠.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인조방정을 하면서 인조가 올라가게 되는 어떤 타당성을 갖는 그 부분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화에서 보면 허균이 나옵니다. 그 영화에서 도승지, 그 왕의 비서실장 역할로 허균이 나오는데요. 허균은 사실 도승지를 하질 않았어요. 이건 허구인데요. 우리가 허균 하면 홍길동전이죠. 그리고 누나가 유명한 허난설 헌인데요. 허균은 그 서자 영모 사건 주동자들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지가 굉장히 좀 불안했겠죠. 그래서 임목 왕후 폐비론을 강력하게 주장을 해줍니다. 왕에게 어떻게든 이쁨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너무 설치고 다니니까 반대파가 허균을 이 서자 영모 사건 그거와 묶어가지고 영모에 가담했다, 이렇게 주장을 펼치는 거죠. 결국 이 저잣거리에서 거열형 사지를 이렇게 찢는 아주 참혹한 형벌이죠. 그 거열형을 받고 허균이 생을 마감합니다. 나중에 이제 광해군이 정신을 차리고 허균을 이 거열형을 시킨 거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를 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이 광해가 이제 결정적으로 무너지는 것 중에 하나가 무당에 많이 심취를 합니다. 그래서 무당이 어떤 새로운 기운을 얻기 위해서는 새로운 궁궐을 지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이런 것들을 새로 지으면서 국민들에게 많은,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을 또 거둬야 되죠. 그러면서 안 그래도 그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계속 이렇게 세금을, 임진왜란 끝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세금을 걷어내고 하니까 굉장히 나라가 혼란스러웠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공명첩이라고요. 한마디로 돈 받고 벼슬을 하는 그런 명부입니다. 그래서 공명첩, 그러니까 돈만 내면 벼슬아치가 되니까 얼마나 그 나라가 좀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공명첩 이런 것들로 인해서 광해가 굉장히 어려움을, 나라를 나중에 갈수록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됐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인조 반정으로 쫓겨나게 되고요. 인조 반정 이후에도 상당히 오랜 기간 살았죠. 하지만 이제 뭐 자기 자식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좀 일찍 사망을 하는, 그래서 본인은 그래도 좀 나름 살았지만 자기의 가족들이라든지 왕에서 쫓겨나고 나중에 불운한 인생을 살았던 그런 왕이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왕이 죽으면 왕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세종대왕도 살아생전에는 세종이라고 불리워 본 적이 없는 거죠. 돌아가신 다음에 세종이라는 그런 호를 내리는데, 광해군은 임금의 호를 못 받았죠. 그래서 그냥 왕자 때의 그 이름인 광해군으로 지금까지 불리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광해군이 비록 좀 몹쓸 짓도 하고 그 다음에 말년에 좀 무리를 하기도 했지만, 이렇게 이제 궁궐을 지어 놓으면 후대에 오랜 시간이 지나면 또 나름 이게 하나의 관광 자원이 됩니다. 인도의 대표적인 우리가 관광지죠. 타지마할. 우리가 타지마할을 궁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은 타지마할은 무덤입니다. 그래서
무굴 제국, 이슬람 왕국이죠. 인도의 무굴 제국, 이슬람 제국의 어떤 건축 양식. 그러니까 무굴 제국 당시에는 어떤 그 나라의 지배층들은 이슬람이었고요, 그 주된 그런 국민들은 힌두교를 믿는 뭐 그런 이원적인 그런 나라였습니다. 어찌됐든 그 무굴 제국 황제죠, 샤자한 이 왕비 뭄타즈 마할이네요. 뭄타즈 마할을 추모하면서 궁전 형식으로 지은 무덤입니다. 이 뭄타즈 마할이 자녀를 낳다가 죽죠. 그 너무나도 그 뭄타즈 마할을 그리워하면서 샤자한이 자기 궁궐에서 보이는 곳에 멋진, 그러니까 왕비가 죽었어도 저 궁궐에서 영혼은 살 거야 이러면서 멋지게 그 궁궐을 지은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궁궐을 지으면서 나라의 그런 경제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결국 아들이 쿠데타로 이 왕 샤자한을 그 궁궐에 가둬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죽을 때까지 타지마를 가보지 못하고 멀리 궁궐에 갇혀서 자기 와이프의 그런 무덤을 그리워하면서 샤자한이 죽었다는, 오히려 그 쿠데타로 왕위를 계승한 아들은 굉장히 선정을 베풀고 나라의 경제력을 끌어올렸는데요. 오히려 후대에서는 샤자한, 그 흥청망청 나라 재정을 쓴 샤자한이 더 이 타지마할 덕에 이름이 기억되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래서 1623년 광해 15년, 그러니까 15년간 광해군이 왕을 했죠. 그래서 인조 반정으로 쫓겨나게 되고요. 이 인조도 이 왕위를 올라간 이후에 결코 뭐 행복하진 않았습니다. 두 번의 그 호란, 그 여진족들의 침입으로 인해서 나라가 그냥 풍비박산이 나는 그런 어려움을 이 인조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그 후금이라고 하죠. 여진족 누르하치가 이 금나라의 우리가 새로운 그 금나라다, 그러니까 후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나라를 세우는데, 여진족이 우리가 참 무시를 많이 합니다만은 북방민족들이 유목민이다 보니까 말을 굉장히 잘 타죠. 그래서 기마민족이라서 이 남쪽에 있는 그 한족의 나라들을 많이 침략하고 우수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북방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만리장성도 쌓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명나라가 후금한테 밀리면서 우리한테 파병 요청을 하는데, 이 광해군이 한 가지 잘한 게 중립 외교를 펼칩니다. 후금과 명나라 사이에요. 어느 나라 편을 들지 않고요. 이 중립 외교를 펼치면서 일단 명나라가 파병 요청을 하니까 거절할 수가 없어서 그 강옥립 장군과 병사들을 보냈지만 적당히 싸우다가 그냥 싸움을 열심히 하지 마라 이런 명을 광해군이 내리죠. 그러면서 강옥립 장군이 대충 싸우는 듯 하다가 후금에 투항을 해버리는 이런, 그래서 나름 그 광해군 시대에는 그 중립 외교로, 왜냐면 광해군이 전쟁을 겪어봤잖아요. 자기가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이 전쟁이 얼마나 힘든지를 아니까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좀 실리적인 측면을 많이 따졌는데요. 우리 그 당시에 전통 성리학자들은 이 오랑캐한테 굽신거렸다고 굉장히 또 강해를 몰아내는데 하나의 원인이 이 중립 외교에 있기도 합니다. 결국 그 인조는 이제 그 인조 반정으로 왕이 된 이후에 어떻게 하겠어요? 광해가 했던 그런 정책들을 다 파기하겠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중립 외교를 파기를 합니다. 그래서 후금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오히려 명나라와의 그런 관계를 복원하는데 더 힘을 쓰죠. 그래서 결국
1627년, 그러니까 인조가 왕이 된 지 한 4년 정도 지난 후에 정묘호란이 발생이 되고요. 정묘년에 그 오랑캐가 쳐들어온 난이 발생이 되면서 후금과 형제 관계를 맺게 됩니다. 형이 이제 후금이고 우리 조선이 이제 아우가 되는 거죠. 그 이후에도 이제 이 후금이 계속 만주 일대에서 세력을 팽창하면서 좀 더 커지니까 이제 군신 관계를 요구하기도 하고요. 그 왕자를 볼모로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조선이 받아들일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쳐들어 오게 되는 겁니다. 청나라가 그 당시에는 이제 만주 쪽에 중심 세력이 있으니까 이 조선까지 오는데 그렇게 멀리 또 말 타고 오니까요, 멀리 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쳐들어오니까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1627년 정묘호란 이후에 약 한 10년 후인 1636년 2차 그 여진족의 침입이 있는 거죠. 한 달 정도 침략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병자년에 발생됐다 해서 우리가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거죠. 이조판서 최명길이 꾀를 내서 이 청나라군 진영에 가서 술이랑 고기를 잔뜩 이렇게 사다가 먹입니다. 먹이면서 왜 왔니 너네, 왜 굳이 왜 여기 침략에 왔니 하면서 이 진탕 술을 먹이는 거죠. 그 사이에 왕이 원래 강화도로 갔어야 되는데 강화도로 빠지지 못하고 남한산성으로 이렇게 기어져 들어갑니다. 그래서 남한산성으로 들어갔다가 여차 해서 강화도로 이제 가려고 했는데, 강화도로 이제 도망가는 그 말에 탔는데 그 전날 눈이 너무 많이 온 거죠. 그래서 말도 미끄러지고 사람도 미끄러지고 해서 도저히 갈 수 없는 눈길이 되면서 결국 남한산성에 이렇게 들어가서 항전을 하는데 청나라가 이제 고립작전을 펴는 거죠. 그리고 그 강화도가 함락이 또 됩니다. 그 청나라 군에 의해서 함락이 되면서 결국 이제 어디로 갈 수도 없는 거잖아요.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이제 삼전도의 굴욕이라고요. 삼전도는 지금 송파구 삼전동 지역의 한강 나루터인데요. 거기서 이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괴국오두레라는 말이 있는데요. 3번 무릎을 꿇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그런 청나라의 예법입니다. 그러니까 신하가 황제에게 하는 예법인데요. 이 군신 관계가 성립이 되면서 이 인조가 한 번 무릎을 꿇고 3번씩 절을 하는 그 프로세스를 3번을 하는 거죠. 그래서 3번 무릎을 꿇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삼괴국오두레를 하면서 참 치욕스러운 그런 역사를 인조가 맞이하게 되는, 오늘 뭐 역사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우리의 가장 슬픈 그런 역사의 중심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결국 이 병자호란의 결과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청나라가 끌고 가죠. 첫째 아들은 소현세자, 그리고 둘째 아들은 복림대군. 나중에 복림대군은 이 인조 다음으로 효종으로 이렇게 등극을 하죠. 우리가 삼괴국오두레 참 이 생경한 그런 말이긴 한데요. 아편전쟁, 그러니까 청나라가 나중에 이제 권세가 굉장히 약해지고 그 아편전쟁 때 청나라하고 영국 사이에 이 예법 자존심 싸움이 한번 붙었던 거죠. 그러니까 영국은 청나라한테 이제 통상 압력을 계속 넣고 있는데 청나라 왕이 굳이 뭐 우리가 영국이랑 할 필요 있어, 우리는 자급자족이 다 되는데 뭐 이러니까 영국에 계속 통상 압력을 넣고 군대 위협도 하고 하니까, 그러면 청나라 왕이 한번 만나 줄 테니 이 삼괴국오두레 예법에 맞춰서
왕을 아련해라 라고 하니까 이 영국 담당이었던 그 대표가 못하겠다 영국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하면 너희도 우리 저 영국의 왕한테 그렇게 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서로 그렇게 하기는 어려우니까, 청나라가 그렇게 또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타협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영국의 예법대로 한쪽 무릎을 꿇는 그 정도 선에서, 대신 손에 입맞춤은 안 하는 그런 정도로 하는 거죠. 청건륜제. 그 당시에 이제 청나라 황제가 건륜제인데 건방진 거죠. 3궤 9고 둘에도 안 하면서 이 와서 통상 압력을 하겠다고 하니까 청나라 황제가 들어주겠습니까? 기고만장했던, 사실 청나라의 국군이 기운 것도 모르고 건륜제가 기분이 나빠서 거절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어찌됐든 3궤 9고 둘에 재밌는 그런 예법이죠. 우리가 그 인조 이야기를 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도 즐겁게 재밌게 봤는데요. 영화 올빼미죠. 소현세자, 청나라에서 갔던 소현세자가 돌아오자마자 2개월 만에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그 사망에는 인조의 어떤 질투, 그리고 그런 어떤 죽음을 맞이게 하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음모가 있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소현세자는 청나라에서 새로운 문물을 너무 이렇게 많이 보고 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 조선의 지금 상황이 이제 답답한 겁니다. 왕에게 이러이러한 것도 건의하고, 그런데 이제 이 인조는 청나라에 치읓자만 들어가도 치욕스러운데 아들이 자꾸 이제 청나라 이야기를 하니까 많이 짜증이 났겠죠. 그래서 결국 이 영화에서 보면 류준열 그리고 유해진 두 명의 배우가 나오는데요. 특히 유해진 배우가 왕으로 나오면서 생각보다 좀 진중한 연기를 잘합니다. 그래서 이 올빼미에서 보면 이 독사를 하게 되는데요. 실제 그 역사에서도 시신이 온통, 소현세자의 시신이 온통 검은빛이고 이목구비에 피를 흘렸다, 그리고 약물에 중독된 듯 시신이 그렇게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 인조가 그 소현세자가 죽은 다음에 자기의 이제 세자를, 소현세자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 아들한테 물려줘도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의 손자죠. 손자 말고 둘째 아들 복림대군을 세자로 이 책정을 하고요. 세자빈도 죽입니다. 세자빈도 죽이고 세손 3명도 제주도로 유배를 보내는 참 비정한 그런 할아버지죠. 그래서 제주도로 유배 가서 둘은 또 그 제주도에서 죽습니다. 어찌됐든 인조 인생도 참 자기의 큰아들을 죽일 정도로 굉장히 비정한 아버지, 거기에 손자들도 죽이고요, 며느리도 죽이고. 인조도 뭐 왕이었지만 너무 좀 광해군 못지않게 좀 그랬다라는 아쉬움이 좀 남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지금 이 방화대교 밑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방화대교인데요. 이 방화대교, 방화대교, 행주산성에서 멀지 않죠. 그래서 이 방화대교까지 이렇게 엄청나게 못 살려고, 못 하나 살려고 이 비도 오는데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화장실도 여기 있고요. 여기 또 매점도 조그만한 거 여기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매점에서 라면도 사 먹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한 3분의 2 정도 왔나요? 4분의 3 정도 왔나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더 가면 총 4시간 중에 이제 한 2시간 반 이 정도 온 것 같습니다.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남은 거죠. 한번 되는 데까지 열심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광해군과 인조 이야기를 좀 해봤죠. 그러니까 광해군 그리고 인조, 소현세자까지요. 그래서 이 광해 왕이 된 남자, 영화 올빼미, 이 두 개의 영화를 보시면 각각 그 광해군과 인조 그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그 편의점에서 잠깐 음료수 하나 사 먹고요. 그리고 또 가던 길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 김포 이제 지명으로 이제 서울이 끝나고 김포로 가고 있습니다. 이 비도 오는 일요일, 이 먼 청승인지요, 바지 하나 사겠다고 지금 김포를 향해서 3시간 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걸어 다니고 이런 그 힘이 결국 빠니보틀 선생님과 침착맨 선생님과 여행 갈 때 그 나름의 그런 에너지원이 되지 않았나. 여기 보니까 그 나무에 그 새집이 몇 개나 있네요. 네, 이렇게 저는 이제 쭉 걸어가면 김포까지 가게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 사람도 별로 없고요. 네, 이 차도 좀 조용하고, 주로 여기가 자전거 통행 도로거든요. 그런데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사람도 많지 않은 그런 길을 저 혼자 뚜벅뚜벅 이렇게 뚜벅뚜벅 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 그 광해하고 인조 이야기를 했는데요, 전쟁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 그 봤던 전쟁 영화가 하나 있어요. 1917이라고요 1917이면 그 1차 세계대전 한참 막바지에 이른 1차 세계대전 이야기인데요, 그 1917년에 벌어졌던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2명의 영국군 친구가 그 서부전선 그 참호를 뚫고 서신을 전하러 가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무명의 2명의 배우, 거기에 이제 여러 그 찬조 출연자들이 있는데, 오히려 찬조 출연자들이 굉장히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나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도 나오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주연 배우보다 조연 배우들을 보는 맛이 있는 그런 영화인데요. 어찌됐든 그 1917, 그리고 또 하나의 영화는 서부전선 이상 없다. 17살의 독일 그 고등학생이죠. 고등학생이 이 참전하면서 전쟁의 그런 참혹함, 이런 것들을 겪는 그런 전쟁 영화 2편을 제가 어제 토요일 날 봤는데요, 참 그 전쟁이라는 거는 참혹하다, 그리고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게 하는 영화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에서 강대국인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 서로 맞붙어서 싸우는 일이 없잖아요. 아마 이게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이제 원자폭탄이 각 나라들이 보유하면서 더 이상 이제 그 전쟁 나봐야 이제 다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전쟁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원자폭탄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세계대전까지는 발생되지 않고 국지적인 전쟁이 지정학적 불안감, 이런 것들만 계속 나오는 게 아닌가 싶고요. 우리가 이제 1차 세계대전 1914년에서 1918년까지 약 4년 동안 엄청난 인구가 죽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1600만 명이 죽었고요, 비공식적으로는 한 3000만 명, 그러니까 거의 우리나라 인구 전체가 다 이 죽은 거죠. 그만큼 참혹했던 그 사륙전쟁인 1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만 하더라도 막 각국에서 이 참전하는 그런 군인들에게 꽃다발도 달아주고요, 막 그랬어요. 8월 달에 이제 전쟁이 시작됐는데요, 뭐 서로 윽박지르기만 하고
한 4개월 안에 크리스마스 때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고향에서 맞이하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제 웃으며 떠났다가 생각보다 사륙을 굉장히 엄청난 그런 피해를 입은 그런 전쟁이 1차 세계대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 전에 사실 독일이 1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잖아요. 2차 세계대전도 독일이 일으킨 전쟁인데요. 독일 지역은 1800년대만 하더라도 연합체 형식이었어요. 독일어를 쓰는 사람들의 모임, 뭐 이 정도 될까요? 독일어를 쓰는 사람들의 조그만 나라들의 모임, 그 모임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진 나라는 합스부르크 왕조의 오스트리아, 그리고 신흥 그런 강국 프로이센, 뭐 이 정도가 1, 2위였고요. 워낙 오스트리아의 그 파워가 너무 커서 다른 그런 독일 연방들은 눈치 보는 그런 상황인 거죠. 독일 연방이라고 독일어를 쓰는 사람들의 모임. 그런데 이제 1851년 프로이센에서 이 독일 연방에 대사를 보냅니다. 그 대사의 이름은 비스마르크입니다. 네, 철혈 재상이라고 불리는 그분이죠. 비스마르크가 1851년 아주 웃긴 사건을 일으킨데요. 뭐냐면 비스마르크 맛담배 사건입니다. 맛담배를 폈다고, 그게 하나의 유명한 사건이 되는데요. 뭐냐면 비스마르크가 그 독일 연방 회의에서 담배를 꼬라문 거죠. 그런데 그 전까지는 담배를 회의에서 필 수 있는 나라는 오스트리아 뿐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 아닌 사람이 감히 회의 중에 담배를 펴? 그래서 프로이센 너네가 뭔데 담배를 펴? 이렇게 이제 오스트리아에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독일 프로이센에게 오스트리아가 정식 항의를 합니다. 야, 제가 맛담배를 폈어. 어떻게 할 거야? 그러자 프로이센 국왕이 이 비스마르크를 해임을 하고, 미안해, 우리가 걔가 그렇게 할지 몰랐지, 뭐 걔가 좀 별로네, 이러면서 이제 자른 거죠. 그러면서 이제 비스마르크가 이 뒷방 늙은이로 갔는데요. 그 국왕이 죽고 다음 황제 빌헤름 1세가 이제 올라오는데요. 그 빌헤름 1세가 뭘 했느냐, 그 뒷방 늙은이였던 비스마르크를 수상으로 임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전투 국가 프로이센을 강화하겠다, 이런 야심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혈 재상이라고 하는데요, 의회에서 이분이 한 연설이 있습니다. 독일은 통일을 해야 되고 철과 피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의회 민주주의는 이제 필요 없다, 뭐 이런 아주 그냥 강단 있는 연설을 했는데요. 여기서 철은 군대, 그리고 피는 군사의 희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통해서 독일이 강성해지겠다, 이렇게 하면서 강성해집니다. 결국 이 프로이센하고 오스트리아하고 이 독일 연방의 1위 자리를 놓고 다투다가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프로이센이 비스마르크를 통해서 굉장히 이 경쟁력, 특히 군사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거죠. 그러면서 프로이센이 오스트리아를 꺾어버립니다. 그런데 꺾는데 완전히 그냥 오스트리아를 몰살시키는 게 아니고요, 오스트리아를 이렇게 먹기 전에 그냥 독립국으로 남겨줍니다. 우리는 독일어를 쓰는 한 팀 아닌가, 그러면서 이 오스트리아한테 프로이센의 어떤 강력한 힘, 이런 것만 보여주고 우리는 같은 편이야, 싸우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오스트리아를 자기 편으로 이렇게 끌어들이는 거죠. 형제 정도 될까요? 형이 이제 프로이센, 동생이 오스트리아,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가 이제
굉장히 이 프랑스와 러시아를 위협하는 그런 군사 강국으로, 또 영국도 주시하는 군사 강국으로 되는 거죠. 1868년에 스페인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스페인에서 반란이 일어나면서 스페인 여왕 이사벨 2세 여왕이 프랑스로 도망갑니다. 나 살려줘 하고 도망을 가는데요, 이 스페인이 갑자기 왕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면서 프로이센의 빌헤름 1세에게 사촌형이 있었는데요, 이 사촌형한테 당신이 우리 스페인 왕이 좀 됐으면 좋겠어. 원래 이 스페인과 이 독일 이쪽 지역은 막 얽히고 설켰죠. 서로 뭐 왕족끼리 결혼을 막 하다 보니까 이 프로이센 이 빌헤름 1세의 사촌 형이 스페인 국왕이 되는 그런 혈족 관계인 거죠. 그런데 이제 프랑스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빌헤름 1세가 형 하지마 이렇게 막아서는 겁니다. 아, 무슨 스페인 가서 왕을 하고 그래, 하지마 이렇게 하면서 이 못 가게 하죠. 그러니까 이 프랑스가, 아니 프로이센 이 조그만한 놈들이 뭘 지네들이 이러쿵 저러쿵해 발끈을 하는 거죠. 야, 이사벨 2세 여왕을 우리가 데리고 있는데 너네가 뭔데 스페인 문제에 이러쿵 저러쿵 하는 거야 하면서 발끈하면서, 이거 안 되겠구면 손 좀 봐줘야 되겠는데, 그러면서 프랑스가 이 대국 프랑스가 조그만한 프로이센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야, 조용히 하고 있어. 그랬더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프로이센, 옛날의 프로이센이 아닌 거죠. 비스마르크가 엄청나게 철혈 정책으로 군사력을 극대화한, 그래서 싸움이 붙었는데 2달 만에 프랑스가 완패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전쟁 다음해인 1871년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 네, 여기서 거울의 방이라고 가장 화려한 방이 있습니다. 그 방에서 이 빌헤름 1세와 비스마르크가 독일 통일을 선언합니다. 왜 독일 통일을 독일에서 안 하고 프랑스에서 합니까? 그러니까 프랑스로서는 굉장히 치욕적인 사건이 이때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베르사유 궁전 거울의 방에서 독일 사람들이 프랑스의 파리의 심장에서 이 독일 통일을 선언을 하는 거죠. 비스마르크는 이렇게 독일 통일을 한 이후에 상당히 이 연륜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좀 영악합니다. 그래서 이 독일이 지리적으로 프랑스와 러시아, 오스트리아 이렇게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오스트리아와 동맹을 맺습니다. 삼재 동맹이라고요. 세 나라의 황제끼리 모여서 동맹을 했다. 그리고 영국한테도 동맹을 맺습니다. 야, 영국 너네 식민지 건설하고 해외 뛰느라고 바쁜데 우리 유럽 육지까지 신경 쓰고 그래. 너네 그냥 유럽 육지는 신경 쓰지 마. 대신 내가 너네 식민지, 해외 식민지 건설하는 거 방해 안 하고 우리는 그냥 유럽만 이렇게 프랑스 차지하고 오스트리아 뭐 가지고 있고 요 정도면 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영국한테 너네 식민지 건설에 신경 안 쓸 테니 독일이 이렇게 유럽 육지 내에서 이 정복 활동하는 거 눈 감아줘. 뭐 이렇게 합의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비스마르크는 안정적인 그런 프로이센의 독일이죠. 통일 독일의 어떤 기반을 만들었던 겁니다. 자, 비스마르크가 이렇게 프랑스도 격파하고 통일 독일, 굉장히 큰 이 독일 연맹에서 이 나라다운 통일 독일을 만들었는데요. 이 빌헤름 1세가 죽고 빌헤름 2세 젊은 그 황제가 올라오게 됩니다. 이 빌헤름 2세는 너무 이 비스마르크 정책과는 다른 그 혈기왕성한 정책들을 펼치고 싶어 합니다. 이 빌헤름 2세가 상당히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되는 그런 황제죠. 해외 진출 그리고 식민지 건설을 너무 하고 싶어 하면서 비스마르크 정책의 반기를 들고 비스마르크를 쫓아냅니다. 그러면서 해군 국력을 굉장히 증강을 하고요. 러시아와 친하게 지냈었는데
러시아와 더 이상 외교적인 그런 동맹관계를 파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외교 단절을 하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내가 팽 당했으니까 누구랑 손잡겠습니까? 프랑스랑 1892년 러블 동맹이라고요. 프랑스랑 러시아가 손을 잡습니다. 독일을 사이에 두고 프랑스하고 러시아가 친구가 되고요. 러시아는 또 이렇게 그리고 영국도 그동안 식민지 안 하고 해군 이쪽 강화를 안 하겠다고 해서 봐줬는데, 이제 식민지도 기웃기웃하지 해군력도 강화시키지, 영국도 불안을 느낍니다. 그래서 영국도 프랑스랑 손을 잡죠. 1904년 영불협상이라는 걸 통해서 서로 독일에 견제를 하자. 그래서 독일을 사이에 두고 프랑스와 러시아, 영국과 프랑스 이렇게 서로 협약을 맺게 되는 겁니다. 이 협약으로 인해서 세계 1차 대전까지 1914년이죠. 이 1914년 1차 대전이 발생을 하자 영국, 프랑스, 러시아, 반면에 독일과 오스트리아 이렇게 양측이 전쟁을 벌이게 되고, 프랑스 서쪽 지역에서 서부전선이 만들어지면서 혹독한 참호 전쟁이 발생되게 되는 거죠. 피레름 2세 식민지 열심히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 산둥반도의 청도, 중국식 발음으로는 칭다오죠. 칭다오를 얻게 되고요. 이 칭다오에 독일인들이 살면서, 독일인들 뭘 좋아해요? 맥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맥주 공장도 만들고 해서 지금 이 칭다오 맥주가 세계적인 그런 브랜드가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칭다오 맥주, 원래 그 청일전쟁, 청나라하고 일본이 어디서 싸웠죠? 우리나라에서 싸웠죠. 우리나라에서 싸운 게 청일전쟁인데요. 청일전쟁 결과 제가 그 이말년 선생님이랑 갔던 동네죠. 시모노세키, 거기서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게 되고요. 시모노세키 조약의 결론 중에 하나는 요동반도, 랴오뚱반도라고 하죠. 톡 튀어나온 그 요동반도를 일본이 얻게 되는데요. 일본이 요동반도를 차지하자 어떤 일이 발생됐죠?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열받아 합니다. 야, 그거 우리 건데 왜 네가 덥숙 가져가 도로 원위치로 해? 라고 하면서 일본을 압박하죠. 안 그러면 우리 가만 안 있는다. 이러니까 일본이 그만 내놓게 되는 거죠. 먹은 걸 토해내는 거죠. 토해낸 걸 누가 가져갑니까? 러시아, 프랑스, 그리고 독일이 가져가는 거죠. 러시아는 만주의 철도 부설 권한을 가져가고요. 프랑스는 홍콩 바로 위에 광저우 지역을 가져가고요. 그리고 독일은 산둥반도의 칭다오를 99년간 조치하겠다. 조치라는 것은 남의 땅을 무상으로 차지하는 건데 99년 동안 칭다오를 가지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이에 이제 우리가 1902년에 이 영국과 일본 서로 러시아에 대항하려고 이 삼국 간섭에 빠져 있잖아요. 영국은. 그러니까 독일, 프랑스, 러시아가 이 청일전쟁 결과 그 시모노세키 조약에 대해서 반발을 했는데, 일본이 이제 우라통이 터지면서 영국을 붙잡는 거죠. 그래서 1902년 영일동맹, 러시아에 대항하겠다. 또 1904년에는 러일 전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러일 전쟁에 사실 러시아는 프랑스랑 이렇게 협력하기로 했고요. 또 영국은 일본이랑 협력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러일 전쟁이 났을 때 프랑스하고 영국이 참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시아의 일은 우리가 참전하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영국과 프랑스가 한 발 빼면서, 잘못하면 세계 1차 대전이 이 러일 전쟁에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뻔한 거죠. 그래서
이 러일 전쟁에 프랑스하고 영국이 참전을 안 하면서 그냥 러시아랑 일본이 싸웠고, 일본이 예상을 뒤엎고 러일 전쟁에 승리하면서 군국주의가 굉장히 발전하게 되는, 네,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1907년에는 러시아, 프랑스, 영국이 독일을 견제할 목적으로 드디어 이제 셋이 뭉칩니다. 그래서 삼국 협상이라고요. 그 결과 이제 러시아, 프랑스, 영국은 한편,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한편, 뭐 이렇게 이제 분위기가 흘러가는 거죠. 네, 계속 비도 좀 오고요, 날씨도 쌀쌀해지고 가고 있습니다. 새 집들이 많이 또 지어졌네요. 우리가 이제 그 발칸 반도라고 하죠. 이 톡 튀어나온 그리스 지역, 이 부분 위에 뭐 세르비아라든지요, 보스니아라든지 이런 크로아티아라든지요, 세계의 화약고라고도 이야기하죠. 1차 세계대전이 이 발칸반도에서 발생이 되게 되는데요. 원래 그 세르비아계 민족은 슬라브 민족입니다. 이 세르비아계들이 슬라브, 그러니까 러시아가 가장 큰 형님이죠. 이 민족이 이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보스니아라고 하는데, 그리고 세르비아, 이렇게 두 개 나라의 이 세르비아계 민족이 갈라져서 살았죠. 보스니아는 1878년부터 이 오스트리아의 식민지였는데요. 인구의 한 50%가 세르비아계예요. 반면에 이제 세르비아는 독립국이었고요. 그래서 보스니아 너네도 그냥 오스트리아 식민지로 살 바에는 우리한테 붙어라, 같이 세르비아 민족의 나라를 세워보자, 이렇게 자꾸 꼬드깁니다. 그래서 이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이 보스니아를 방문을 해서 단도리를 좀 치려고 하는 거죠. 야, 이제 보스니아는 우리 땅이니까, 황태자면 누굽니까? 차기의 왕이죠. 내가 이 보스니아 다스리는 사람이니까 문도장 한번 찍고 갈게, 이러면서 이제 보스니아를 방문을 하는데, 보스니아의 50%가 세르비아계, 얼마나 그 반감이 오스트리아 게르만 민족에게 컸겠습니까? 그래서 이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보스니아 방문을 하는 1914년 사라예보라는 지역에 오스트리아 황태자, 이름은 페르디난트 대공 부부가 왔다가 암살을 당하게 되는 거죠. 암살을 당하면서 그때 암살자는 세르비아계, 보스니아 국적의 세르비아 청년 가브릴로 프린치프라는 청년이 이 사라예보에서 총으로 이 대공 부부를 암살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스트리아 입장에서는 왕자가 죽었어요. 다음 왕위 계승을 할 왕자가 죽었는데 얼마나 비분간개하겠어요. 그러면서 이 화풀이를 어디에 하나요? 보스니아에 하나요? 아니죠. 세르비아에 합니다. 세르비아한테, 야, 너네가 꼬드겨가지고 이렇게 됐잖아, 그러면서 거의 나라를 내놓으라는 식으로 선전포고를 합니다. 48시간 안에 답변을 주지 않으면 우리 침략한다, 이렇게 이제 선전포고를 세르비아한테 하는 거죠. 이 세르비아가 러시아와 가까우면서 러시아를 견제할 목적으로, 또 우리 오스트리아는 뒤에 든든한 뒷배인 독일이 있거든, 그러면서 이 한바탕 하려고 하는 거죠. 사실 러시아는 이 부동항을 얻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부동항을 얻기 위해서는 흑해, 지중해가 맞닿아 있는 이 발칸반도, 이 세르비아나 이 보스니아 쪽 땅을 가지면 굉장히 훌륭한 영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러시아도 자꾸 남하를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 그 만주 쪽 땅도 얻으려는 이유가 부동항을, 너무 추우니까 부동항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죠. 그래서 결국 그 게르만족인 독일, 오스트리아, 슬라브 민족인 러시아, 세르비아, 이렇게 종족이 다르다 보니까 이 갈등이 되고요. 오스트리아가 결국 세르비아한테 선전포고를 하고, 이 선전포고를 하니까 독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비레름 2세가 우리 신하들은 반대했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야, 우리가 오스트리아가 이렇게 한판 붙으려고 하는데 도와줘야 되지 않겠어? 으름장 한번 놔줘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서 총동원령을 내리고요. 우리 이제 러시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총동원령 내리고, 또 프랑스도 총동원령을 내리게 됩니다. 끼리끼리 도와주자, 동맹끼리 도와주자, 이러면서 전면전보다는 서로 이제 이렇게 무력 시위 정도 하려고 웃으면서 떠났죠. 그래서 8월에 시작해서 크리스마스 정도면 우리 이렇게 강대강 대치를 한번 보여주고, 그리고 올게 뭐 이러고 갔는데, 갑자기 전쟁이 생각보다 격렬해지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그 희생의 중심에는 기관총이 있었죠. 기관총을 개발이 되면서 이 기존의 우리 전통적인 그런 전투는 서로 돌격해서 막 싸우고 이랬는데, 돌격하면 그냥 기관총 난사를 하니까 다 죽어버리는 거죠. 그런데도 그 전통적인 그런 전쟁 방식에 이렇게 벗어나지 못한 그 유럽의 그 당시에 전쟁 프로세스는 사람을 계속 몰살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중심에는 독일의 슐리펜 계획이 있었습니다. 슐리펜이라는 사람이 만든 그런 계획인데요. 우리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땅덩어리가 너무 커서 총동원을 하려면 러시아는 총동원을 하려면 적어도 7주는 걸린다. 그러면 7주 동안 우리가 이 동쪽 러시아를 포기를 하고 프랑스 쪽에 가서 한 40일 만에 프랑스를 점령하면 된다. 우리 해봤잖냐, 비스마르크. 그래서 우리는 아주 그 철도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잘 돼 있기 때문에 먼저 프랑스를 치고 그 다음에 러시아랑 붙는 그런 슐리펜 계획을 셉니다. 이 슐리펜 계획이 성공을 하려면 그 프랑스를 40일 만에 점령을 못하면 실패를 하는 거죠. 이도저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요. 이 프랑스랑 상당 부분을 맞닿아 있습니다, 독일이. 그래서 그쪽으로 가면 프랑스 애들이 너무 이렇게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북쪽에 좀 허술한데, 거기는 벨기에랑 네덜란드를 지나야만 되죠. 그 국경을 지나서 북에서부터 침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그 슐리펜 계획입니다. 그래서 병력의 한 70%를 원래 벨기에 쪽에 넣어가지고 이 기습작전으로 해서 가려고 했는데, 이 좀 보수적으로 본 거죠. 50%만 병력을 보내요. 이게 패착의 원인인데요. 벨기에를 좀 우습게 안 거죠. 한 3일 만에 벨기에 뚫고 가서 자리 좀 비켜줘 이러고 이제 독일에서는 프랑스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거 웬걸 벨기에가 강하게 저항을 하는 겁니다. 이 벨기에를 7일 만에 통과하면서 다 꼬였죠. 이 7일 만에 통과를 하면서 이 스케줄이 완전히 꼬였고요. 철도 노선이 그때 복선이 아니라 외선이었습니다. 줄이 하나죠. 그래서 올라가는 차가 지나가면 내려가는 차가 가고 뭐 이러는데, 이 원래 3일 만에 됐어야 되는데 이게 7일 만에 되면서 이 열차, 정확하게 시간을 맞춰야 되는 열차 노선이 막 꼬여버리고요. 또 이 세르비아랑 전쟁 중인 오스트리아, 이 오스트리아가 또 도와줘야 되는데 오스트리아가 이 세르비아랑 붙어가지고 싸우는 바람에 제때 또 독일을 지원을 못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슐리펜 계획은 완전히 틀어져 버리는 거죠. 빨리 프랑스를
차지하고, 그다음에 러시아를 입막음해서 이 독일이 적어도 프랑스는 가져가는, 그리고 러시아도 계속 진격을 가해가는, 프랑스를 먹었으니까 프랑스 병력도 이제 데려가면서 러시아랑 한판 붙는 거죠. 상당히 이 완성만 됐으면 굉장한 그런 성공 플랜이었는데 꼬이면서, 그러면서 독일이 힘들어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벨기에를 이 독일이 침략을 하자 영국이 참전을 전격 선언을 합니다. 원래 그 벨기에를 영국이 그 대륙 진출의 교두보로 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벨기에를 뺏기니까, 원래 그 1차 세계대전 전에 영국이 물어봤거든요, 독일한테. 너네 벨기에는 침략 안 할 거지? 뭐 이렇게 하면서, 벨기에 침략 안 하면 우리도 그렇게 너네한테 관심 안 둘게, 뭐 이랬는데, 벨기에를 침략을 해버리니까, 이 슐리펜 계획이 벨기에를 침략을 안 하면 완성이 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영국이 이제 갑자기 참전을 하는 거죠. 독일로서는 영국, 프랑스, 러시아까지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 아주 그냥 힘든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요. 특히 그 서부전선, 그리고 동부전선, 서부전선은 프랑스고요, 동부전선은 러시아. 파리 50km 앞까지 이 진격을 했었는데요. 독일이 빠르게 진격을 했었는데, 거기가 마른강이라고요, 이 강가까지 침출을 했었는데, 영국의 참전 소식, 그리고 러시아의 총동원령이 생각보다 빨리 됐죠. 그러면서 이 독일군이 이 러시아 때문에 서부전선에 올인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이 서부전선에서 동부전선으로 인력도 빼고요. 결국 이 마른강, 파리를 눈앞에 둔 이 마른강에서 이 독일이 프랑스한테 칩니다. 파리의 택시부대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파리에서 택시에 병력을 태워가지고 마른강에 엄청나게 실어 날른 거죠. 그래서 마른강에서의 영국과 프랑스, 독일 4년 동안, 무려 4년 동안 참호전, 4개월을 총 쏘고 한 3km 전진하고, 뭐 5개월 쏘고 2km 후퇴하고, 왔다 갔다 이런 참호전 전투를 엄청나게 하는 거죠. 벨기에 해안선부터 스위스까지 한 1000km 정도, 양측 간의 그 거리는 한 500m, 그러니까 1000km를 500m를 사이에 두고 서로 참호하고 불파고 싸우는 거죠. 얼마나 참 이 힘든 겁니까? 그래서 이 독일군은 정말 참호를 굉장히 무미건조하게 만들었고요. 프랑스 사람들은 흥이 있는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술집도 있고 댄스홀도 있고 참호에 이렇게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 1914년에서 1918년까지 4년 동안 최소 1600만 명, 비공식적으로는 3000만 명의 사람들이 사망한 그런 참 쓸쓸한, 그리고 혹독한 그런 전쟁이 아니었나라고 싶고요. 그 500m 그 서로 간에 500m를 사이에 두고 이제 싸우는 거죠. 여기를 무인지대라고 하는데요. No man's land, 아무도 살지 않는 땅이다. 들어서는 순간 기관총으로 벌집이 되는, 밤이면 포격을 한다고 그래요. 그 상대방이 쳐놓은 철조망을 없애기 위해서 포격을 하고요. 아침이 되면 그 철조망이 이제 어느 정도 없어졌잖아요. 상대편을 향해서 호각 소리에 맞춰서 무진장 돌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상대편은 뭐하고 있어요? 기관총을 난사합니다. 이 서로 돌진하면서 누구 기관총에 사실 맞아 죽는지도 모르게 계속 죽어나간, 그렇게 해서 죽어나가면 새로운 신병,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이 없어지니까 이 징집하는 나이들이 계속 이렇게 젊어지는 거죠. 그래서 17살짜리 이 청년들까지 전쟁에 뛰어드는 그런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부전선 이상 없다, 그 독일 군 이야기인데요. 17살 친구들이 이렇게 모여서 군대에 가서 이제 파리에 입성할 거야, 그 부푼 기대감에 군대에 징집
하고요. 들어가고 이렇게 많이 이 슬픔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영화죠. 사실 프랑스 북부는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는 지역입니다. 비가 많다 보니까 어떻겠어요. 굴을 파놨으니 그 굴 속에 맨날 비가 이렇게 잠겨 있고요. 죽은 시체 그리고 각종 포탄이 어우러지면서 전염병도 되게 많았고, 또 병사들이 발이 부패하는 경우들이 항상 그 물속에 발이 이렇게 젖어 있잖아요, 군화에.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 많이 이렇게 발과 관련된 병도 생기는 그런 이 1차 세계대전 참호전의 그 참상입니다. 그런데 1914년 크리스마스 이브 날 이 영국과 프랑스 편 그리고 독일 편 이렇게 참호 안에서 크리스마스 캐럴이 울렸다고 그래요. 서로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그러면서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하고 크리스마스에는 싸우지 말자. 그래서 무인지대에서 만나서 악수도 하고 그리고 축구도 하고, 그래서 독일 팀하고 영국 프랑스 팀이 축구도 했는데 독일 팀이 이겼다고 그러죠. 그렇게 이 크리스마스 첫 해에는 서로 이틀간의 휴전도 한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1915년 4월부터 우리가 독가스 이렇게 발명이 되면서 이제 가스전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는, 우리 나치당을 만든 히틀러도 이 독가스의 위력을 이때 느꼈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 독가스도 나오고요. 또 화염 방사기, 수류탄, 탱크도 나오는데요. 우리 서부전선 이상 없다 그 영화에도 보면 이 탱크도 나오고요. 수류탄, 또 화염 방사기,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화염 방사기로 그냥 불을 이렇게 근접해 있으면 그냥 불질러 버리는 거죠. 참 이 슬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국군이 농사용 트랙터를 개조해서 탱크를 만들었는데요. 처음에는 뭐 그냥 위협 정도였는데 이제 거기에 포도 달고 이러면서 점점 위력적인 그런 탱크가 되어가는 거죠. 영국의 해군 장관인 윈스턴 처칠이 먼저 이 탱크를 개발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네요. 1914년 8월에는 영국군 전투기에 기관총을 달면서 그전에는 이제 정찰용으로 주로 전투기를 사용을 했는데, 이제 기관총을 달면서 전투기라는 새로운 개념의 그런 이 비행기가 탄생이 되는 거죠. 이제 드디어 이제 김포 거의 많이 다다르고 있습니다. 여기 실개천도 있네요. 비가 오니까 여기가 원래 좀 말라 있었는데 이렇게 좀 비도 오고 하는 거죠. 영국은 월등한 그 해군 그런 역으로 독일 앞바다를 완전히 봉쇄해 버렸어요. 영국의 해상 봉쇄 때문에 독일 사람들이 이제 전쟁이 났는데, 나름 독일도 전쟁이 났으니까 뭘 물건도 수입하고 이래야 되는데 바다가 막혀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굉장히 굶주리며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영국 해상 봉쇄에 대항을 좀 하기 위해서 독일이 결국 공격용 잠수함, 언더시 보트, 줄여서 유보트라고 하죠. 유보트를 개발을 하고요. 이 유보트의 개발과 유보트를 통한 공격이 결국에 미군의 참전을 불러일으키는, 유보트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많이 좀 희생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의 배를 공격했는데 거기에 타고 있는 미국 사람들, 또 영국의 배인 줄 알고 공격했는데 미국 측의 어떤 상선, 이런 공격을 받으면서 이제 미국도 참전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독일은 그 해상 봉쇄 기간 동안에 순무, 이름은 루타바가라는 그런 품종인데요. 이것만 계속 먹어가지고, 근데 이 순무가 되게 맛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부전선 이상 없다 그 영화에서도 그 순무만 먹는 그거에 대한 염증, 이런 것들을 좀 영화에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차 세계대전, 사실 독일이 그 슐리펜 계획만 빨리 완성이 됐으면 금방 끝났을 수도 있는 그런 경우인데, 벨기에의 선전, 그리고 독일의 그 병력 구성의 패착, 70% 정도를 해서 순식간에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해서 한 패착, 이런 것들이 작용하면서 결국 이 독일이 어려움에 취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이 1917년 10월에 발생이 됩니다. 1917년 3월 그 러시아에서 붉은 광장이죠. 먹을 것을 달라던 시민하고 군대가 충돌하면서 이 혁명이 발생이 됐는데요. 이 독일이 러시아에 은밀히 사람을 태워보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블라디미르 레닌인데요. 이 레닌이 가서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키는 거죠. 볼셰비키라는 것은 다수파라는 뜻인데요. 즉 그 블라디미르 레닌이 이 몸담고 있는 당 이름이 볼셰비키고요. 그래서 레닌이 일으킨 그 볼셰비키 혁명, 사실 그 마르크스가 이 자본주의의 패망을 부르짖으면서 자본주의가 발달한 나라는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영국의 산업혁명의 어떤 그 결과 영국은 망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그 산업화가 덜 된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면서 결국 러시아가 이렇게 이 볼셰비키 혁명으로 왕조가 퇴위를 하고요. 그러면서 레닌은 자본주의 전쟁에는 우리는 참여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1911년 이 러시아가 이 참전을 안 하기로 하죠. 그러면서 이제 동부전선이 종결이 되고요. 이 독일 입장에서는 쾌재를 부르는 거죠. 서부전선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유보트로 집중적인 타격을 했는데 이 미국 선박에 타격을 많이 가했고요. 그보다 이제 독일이 멕시코랑 좀 서로 이 짬짬이를 합니다. 멕시코한테 너네가 뺏겼던 그런 땅들, 텍사스라든지 아리조나라든지 이런 땅들을 뺏어서 줄 테니 미국을 좀 침공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이 멕시코랑 주고받는 걸 영국 첩보 부대가 첩보를 빼냅니다. 그리고 미국에게 알려줬겠죠. 그래서 미국이 본격적으로 이 독일 이 참전을 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1918년 3월에 이 독일이 총공세를, 서부전선에 총공세를 하고요. 상당히 그 총공세가 효력을 얻었는데요. 앞서 언급했듯이 20루타 박하만 먹었던 독일 그런 병사들이 이 프랑스 진격을 막 하면서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의 그 맛있는 그런 음식들, 연합군의 비상식량에 그냥 소위 말해서 이 환장을 하게 됩니다. 진군을 해야 되는데 특히 그 프랑스 포도주 이런 거에 먹고 취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20만 먹던 독일군 연합군이 비상식량을 먹느라 허둥지둥 되고, 마지막 독일의 정예부대인 25만 명이 그만 이 전쟁터에서 다 잃게 되는 거죠. 반면 미국은 참전을 되게 늦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참전을 되게 늦게 하면서 매달 20만 명이 이렇게 넘어오는, 독일로서는 이제 가망이 없는, 미군의 참전으로 인해서 가망이 없는 그런 전쟁이 되고요. 1918년 11월 이 킬 군항에서 이 독일 이 진격하라는 명령을 수병들이 반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 승산 없는 전쟁에 왜 우리가 총알바지로 가야 되느냐. 그리고 그 비레름 2세 네덜란드로 도망가 버리죠. 비레름 2세가 도망가면서 전쟁은 이제 막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이 이제 11월 혁명으로 황제는 도망갔고요. 바이마르 공화국이 선포가 되면서 이제 1918년 11월 11일 독일은 항복을 하는데요. 이 프랑스의 어느 숲 열차에서 항복 사인을 받고요. 파리로 열차를 끌고 와서 전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의 어느 숲에서 독일과 프랑스 두
대표가 만나서 항복 사인을 하는 거고요. 1919년 1월 18일 베르사유궁 거울의 방, 그죠? 또 베르사유 궁전이죠. 이때는 파리 강화회의, 패전국 독일한테 배상 요구를 하는 프랑스의 복수, 베르사유 궁전 거울의 방이 2번 사용됐네요. 비스마르크가 통일 선언, 독일 통일 선언을 했고요. 그 후에 1차 세계대전 전쟁 끝나고 파리 강화회의를 통해서 패전국 독일에게 프랑스가 배상 요구를 한 그런 거죠. 그래서 독일이 칭다오 식민지도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칭다오가 일본에게 넘어갑니다. 일본이 이 영일 동맹 기존에 1902년에 맺었었잖아요. 그러면서 일본이 영국을 위해서 군대를 파견하면서 승전국이 됐어요. 승전국의 그런 어떤 보상으로 이 칭다오를 독일로부터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독일 내에서는 이제 엄청난 그 전쟁 배상금을 물려줘야 되고요. 그 독일 전쟁에 진 그런 슬픔을 유대인한테, 이제 유대인 놈들이 금융업을 장악해 가지고 자기들은 배만 불리고 우리 그 게르만족들은 전쟁에서 졌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면서 1차 세계대전까지 이야기를 해봤어요. 영화 1917 그리고 서부전선 이상 없다, 기회가 되시면 보시면 전쟁의 창옥함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슬픈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오늘 광해부터 인조 그리고 1차 세계대전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덧 김포 다 왔어요. 여기 보면 김포 가는데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야 돼요. 이 많이들 모르실 거예요. 여기 김포 방향 입구, 그래서 저기 멀리 보이는 곳이 이제 그 오늘 가고자 했던 그 쇼핑몰인 거죠. 그 쇼핑몰까지 이제 가야 되는데 오늘 여기 이제 이 지하로 이 강 밑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굉장히 좀 음침하고 캄캄하긴 한데요. 형인 아라뱃길 이 끝자락에 여기 모르실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내려가면 지하로 내려가면 김포로 넘어가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보여드리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제 마무리하고 저는 옷을 사가지고 결국 4시간에 걸쳐서 가고 있습니다. 뭔 짓인가요? 사실 차로 운전하면 30분도 안 걸리는 거리인데요, 저희 집에서. 운동면허상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지금 위에는 이 위는 강물이 지금 있는 겁니다. 강물 밑으로 제가 이렇게 가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가면서 이 저 강 밑을 건너가면서 저는 이제 김포 땅을 밟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뭐 서울이었다고 하면 이제 이 지나가면 김포 땅인 거죠. 김포를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멀지 않은 길인데요. 이렇게 밤에는 좀 무서울 것 같아요. 사실 낮에도 그렇게 뭐 유쾌한 길은 아닌데요.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제가 경인 아라뱃길 쪽으로 쭉 올라와서 여기 이제 마지막 가고 있는 겁니다. 참 비스마르크가 조금 더 독일을 좀 지배를 하고 있었으면, 그리고 빌헤름 2세가 좀 늦게 황제가 됐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참호전을 꼭 그렇게 전쟁을 했어야만 했나? 라는 그 당시에는 가장 이제 전쟁의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그 참호전 전쟁만큼 안타까운
뭐 전진도 못하고요. 그렇게 한 1000km에 걸친 그런 참호를 파놓고 이제 전쟁만 4년간 내리한 거죠. 이기지도 못하고 지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뭐 물러서지도 못하는, 비도 많이 오는 그런 혹독한 날씨 속에서 참호 전쟁을 한 1917, 그리고 서부전선 이상 없다, 그 영화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김포 왔습니다. 네, 이 뭔 짓인지, 네, 걸어가면서 비도 오고, 날씨는 쌀쌀하고, 감기는 들었고, 코는 맹맹거리고, 몰골은 말이 아니지만 어찌됐든 이 바지 찾아 산만리, 오늘 이 바지를 사야 되기 때문에요. 이 바지 사는 그곳까지 조금만 더 힘을 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올 때는 도저히 이 길을 4시간 동안 걸어서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길은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경한, 생경한 우리 이 보면 이런 거죠. 생경합니다. 김포 서울 방향, 네, 김포 방향. 자, 여기까지 4시간 정도 걸어왔습니다. 다행히 이제 날씨가 겨울이라 땀은 안 났는데요. 네, 그래도 어찌됐든, 네, 이 김포 이쪽 마리나 이쪽에는 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 타고 이 쾌적하게 또 유람선을 즐기시는 그런 부자층들도 있는 거죠. 본인의 배를 가지고 이렇게 보트도 띄워놓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저번에 한 번은 제가 이 위에 다리 쪽으로 어떻게 왔는지 모르지만 다리 쪽으로 건너간 적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길들이 있는데 오늘은 요 지하로 이 넘어서 이렇게 김포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 아라뱃길, 아라 자전거길 안내도네요. 자, 보시면 현재 위치가 여기고요. 저는 여기 프리미엄 아울렛까지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쭉 한강을 따라서 이렇게 온 거죠. 네, 그래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을 떠난 지 4시간 조금 넘었는데요. 4시간 좀 넘어서 드디어 원하는 바지를 사기 위해서 바지 하나 사자고, 네, 이 서울 양천구에서 김포까지 이 마리나베이 이 호텔일 겁니다. 아마 이 호텔 보이고요. 저 멀리 김포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이 정도 고생을 했으면 프리미엄 아울렛 광고 모델을 해도 되겠어요. 네. 네. 아무튼지 목소리도 좀 이제 맛이 가는 것 같아요. 감기가 더 심하게 드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어찌됐든 한 4시간 넘게 이렇게 걸어서 저기 하늘에 비행기도 날아가는 걸 보니까 김포가 맞긴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가고 있는데요. 네, 날씨는 우중충하고 쌀쌀하고, 네, 이 김포에 옷 사러, 바지 사러 산만리, 네, 김포 프리미엄 아울렛 편 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트도 여기 정박해 있고 수리도 하는 것 같아요. 보트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요트 수리소네요. 그래서 요트 수리하는 요트들 많이 정박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나중에 부자가 되면 요트를 하나 이렇게 띄워놓고 한강변을 참 유유자적하게 입고 싶다, 뭐 그런 바람이 있는데요. 어려울 것 같죠. 아무튼 이 요트들 굉장히 여기 많이 정비를 위해서 대기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그 아까 봤던 마리나베이 이 호텔 옆을 지나가서 쭉 지나가면 이제 드디어 쇼핑몰이 나오는 거죠. 그 쇼핑몰
감개무량할 것 같아요. 쇼핑몰에 가서 쇼핑 좀 하고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말인데도 날씨가 쌀쌀해서 그런가요? 네,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요거 이 대나무군요. 대나무를 이렇게 좀 모아 놓고 있고요. 이 마리나 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기 보이죠? 프리미엄 아울렛. 이제 이 표시도 보이는 그런 위치입니다. 정말 장시간에 그런 걷기 그리고 그 어떤 이동 그 결과 이렇게 프리미엄 아울렛까지 꼭 마라톤 같아요. 뭐죠? 이 42.19km인가요? 그 마라톤을 뛰어서 결국 도착점까지 가는 아테네의 그런 병사와 같은 그런 심정입니다. 힘듭니다. 네, 김포 프리미엄 아울렛 거의 다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보트 선착장인데요. 생각보다 많은 보트들이, 우리나라도 이렇게 부자들이 많습니다. 이 보트, 개인용 보트들일 텐데요. 이 보트 선착장. 날씨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날씨도 좀 풀리고 좀 쌀쌀한 기온도 조금 줄어든 감이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네. 저기 보니까 그 24시간 여는 그런 빵 카페도 있네요. 네, 24시간 여니까 밤에 오면 여기서 또 빵도 먹으면서 이 요트 이 선착장을 바라보는 분위기도 꽤 괜찮을 것 같네요. 네, 드디어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에 왔습니다. 네, 이제 요 앞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이제 쇼핑을 하는 거죠. 힘들게 4시간 넘어서 이 바지 하나 사겠다고. 바지를 뭔 브랜드를 사야 될지 사실 좀 고민이긴 한데, 저는 항상 그 사는 아저씨 바지 있거든요. 그 브랜드 그것만 쭉 사왔는데, 어찌됐든 4시간 넘어서 콧물 찌찌 흘리고 남들 다 이렇게 차로 이렇게 오는 지역을 걸어서 이 청승맞은 거죠. 날씨도 이렇게 짓궂은데 청승맞게 프리미엄 아울렛까지 걸어서, 저희 집에서 걸어서 고구마편에 이어서 더 청승스러운 그런 코스로 이렇게 왔습니다. 감개무량합니다. 4시간 한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4시 해찰도 좀 하고 그러면서, 이 해찰이라는 말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 전라도 사투리인가? 아무튼 이제 농땡이도 좀 까고 이러면서 이 프리미엄 아울렛 왔습니다. 저는 그러면 여기서 이 옷을 사가지고요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 다음 편은 저 통닭천사를 한번 찾아가 볼까 합니다. 그래서 통닭천사 이 팝업 스토어를 기습 방문하는 그런 버전으로 한번 찾아볼까. 이스트존, 여기 들어가는 입구네요. 이스트존. 네, 그래서 여기 프리미엄 아울렛 이렇게 들어가면서 마무리를 좀 지어볼까요? 여기 잘 해놨어요. 이 프리미엄 아울렛 사람도 굉장히 많고요. 네. 무슨 상당히 싸게 파는 브랜드를 되게 저렴하게 파는 곳이죠. 이 프리미엄 아울렛. 사실 제가 옛날에 미국과 캐나다 한번 거주를 할 때 이 프리미엄 아울렛 상당히 즐겨 갔던 그런 하나의 아울렛, 싸게 파는 매장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아울렛들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있고요. 저는 오늘 여기서 쇼핑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